선발에다 안녕. 또 지금 빈 강의실에 와서 강의 찍고 있어요. 보세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요 앞에 업로드해드린 영상이 있죠. 아마 한 1시간짜리 영상. 그게 이제 표준 발음법하고 한글 맞춤법에 해당하는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해드렸고, 두 번째로 지금 업로드하는 영상이 요 한글 창제 올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요번에 그 천재박사는 학교 있죠. 어디야? 뭐 학성중, 신정중, 뭐 대연중, 중앙중, 소위 구영중, 그죠? 또 누구 있지? 아, 소인이. 우리 쌤 모교, 옥현중학교, 우리 소인이까지. 하여간에 이 천재박사는 학교들은 이 두 개가 이제 대단원에 두 개가 다 실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단원 두 개가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갈 텐데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추석 때 마냥 노시면 안 돼요. 놀지 말라고 지금 영상 열심히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또 말씀드리는데 유튜브가 좋은 게 이 배속 기능이 있잖아요, 얘들아. 그지? 뭐 본인 기호에 맞춰서 뭐 1.5배속이나 뭐 많이 들은 친구는 뭐 2.0배속, 뭐 2배속 해도 좋으니까 하여간에 배속을 하셔도 좋으니 계속 꾸준히 연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본인 걸로 체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모르는 게 있으면 카톡이나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쌤이 뭐 영상 때도 말씀드렸는데 쌤이 이 영상 찍는데 21번이나 이제 찍었거든요. 시도를 엄청 많이 했어. 뭐 하다가 얘들아 안녕, 경직돼 있고 막 병신같이 보여가지고 막 다시 찍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참 우리 중간에 마이크 선이 길어요. 막 뭐 자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다시 찍고 이러다가 21번째 만에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만족하는 영상을 좀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시킨 거고, 그럼 지금 한글 창제 원리를 찍고 있는데 이건 지금 벌써 15번째 찍고 있습니다. 15번째. 뭐 모르겠어. 또 뭐 나중에 또 얘들아 안녕 그러면서 또 16번째 영상에 뭐 이렇게 푸념을 또 할지도 모르죠. 뭐 하여간에 15번째에서 좀 끝내고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앞에 찍어놓은 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중간에 뭐 말도 더듬고 이래서 뭐 다시 찍고 이렇게 본인 욕심인 거죠. 뭐 하여간에 그게 찍다가 이번엔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계속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보기 전에 한글 창제 원리 보기 전에 창제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데가 있고 안 실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뭐 어디는 있고 없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무튼 뭐 도움이 되는 내용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먼저 한글 창제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만들어내기 이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말은 됐어. 이해돼? 말은 있었지만 이 말을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지. 이해되니? 그 표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와 이제 인접해 있는 중국의 한자를 가지고 와서 한자를 사용해서 문자 생활을 영위를 했던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한자를 빌려와서 우리만의 문자를 이제 표기를 했던 거지. 한글 창제 이전에는. 근데 백성들은요,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글로서는 전달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게 농사만 짓잖아요. 농경사회였으니까. 허구나 일만 하는 게 이제 일반 평민들의 이제 그 생활 패턴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일해야지 언제 이제 한자를 배워서 이제 그 문자를 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배계층인 글을 아는 양반계층, 죄송해요. 다시. 그러니까 글을 아는 지배층이었던 양반계층들과는 달리 백성들을 위해서 세종대왕이 불쌍하잖아요. 자기 의사 전달을 하라고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만드신 거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글을 안다라는 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기득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아는 사람이 꼭 이제 권력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배계층이었으니까 양반들은 조선시대 당시에는. 그러니까 평민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다 표출하지 못했는데 양반계층은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리고 얘들아 원래 양반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하는 이제 그 계층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좀 거리가 머네요, 좀. 그러니까 계속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지배계층이었으니까 뭐 그죠? 아무래도 이제 여유가 많았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그 한글 있죠. 우리 지금 쌤이 쓴 것도 좀 다 한글이잖아요, 그죠? 이 한글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1910년대에 그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이제 만들어내신 거고, 그 전에는 원래 그 한글이라는 문자의 명칭이 원래 명칭이 훈민정음이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한글의 명칭이라고 이제 부르기 전까지는 다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은 당연히
문자 이름이기도 했고요. 두 번째, 이게 책 이름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지? 그 다음 또 이제 창제 배경인데 보시면 한글을 만들 때 있잖아. 죄송해요, 못합니다. 또 썼네, 그지? 온율 형상인가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 당시에 많은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대요. 그러니까 신하들의 반대가 좀 많았나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일단 누구 눈치를 봤냐면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뭐 우리나라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이제 중국이 있고 우리 조선이 있잖아요, 그지? 근데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사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린 작은 나라고 중국은 큰 나라, 형님 국가, 우린 동생 국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조선이 중국을 좀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식의 그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신들이 아니 위대한 우리 중국, 우리 형님의 문자인 한자가 있는, 죄송해요. 그러니까 한자가 있는데 왜 도리어 우리 걸 만들어내서 그 형님의 눈치를 보게 만드냐, 형님이 이제 그 심기가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염려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 쌤이 아까도 얘기했죠. 글을 안다라는 건 당시에는 권력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양반들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뭐 문자를 알게 만들고 싶지 않았겠지, 그지? 뭐 그런 식의 어떤 뭐 이해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 두 가지 이유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죄송합니다. 그다음 이제 창제 정신인데 보시면. 훈민정음 어제 서문이라고 해서 그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창제하게 됐는지 뭐 이렇게 배경을 밝힌 이제 책인데 그것을 좀 가지고 온 건데 보세요. 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이랑 좀 달라요. 다르겠지, 그지? 그래서 한자랑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만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걸 느끼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주정신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정신이라고 해요. 우리끼리 필요하다는 거지.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봐. 통하지 않다는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대. 그지? 그래서 내가 세종대왕이 이걸 불쌍히 여겨서 28글자를 만드셨대.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서 없던 글자를 만들어냈으니까 일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셨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애민정신을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히고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래. 뭐 당연하지. 한자가 어렵단 말이에요. 외울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자가 어려워서 백성들이 지금 자기 의사를 표출을 못하고 있는 건데 새로 만들어내는 이 훈민정음조차 어려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당연히 누구나 이제 쉽게 익히고 또 편하게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도록 써야 되다 보니까 실용정신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글의 창제 정신인 자주, 애민, 실용정신 이 세 가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지? 그다음 세 번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문법 이제 파트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제 원리 중에 자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해볼게. 첫 번째, 자음자를 만든 그 제자 원리 중에 상형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상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모양을 본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봐봐. 세종대왕이 다짜고짜 뭐 이건 기역, 이응, 미음 이렇게 써. 뭐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만든 게 아니고 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과학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상형의 원리를 살펴볼 건데 어떤 모양을 본떴냐면 제일 먼저 일단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발음기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제일 먼저 기본적인 글자, 기본자 5개를 먼저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게 요 5글자예요. 이해되니? 보세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우리가 이거 뭐 그녀 무서 뭐 저는 이렇게 편의상 외우기도 하는데 하여간에 요 5가지 자음을 먼저 만들어냈고 뭐 거기서 획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가장 기본자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냐면 그 발음 기관입니다. 이거 이제 좀 당겨서 이렇게 줌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여기가 이제 입천장이라고 해요. 입천장. 얘들아, 입천장을 보면요. 대충 이렇게 이게 혀예요. 여기 입천장이라고 보면 우리가 흔히 혀를 찬다 그러죠. 혀 한번 차볼래요? 혀를 찬다 그러죠. 혀를 차보면 이 혀가요. 여기 제일 위에 붙어요. 입천장 제일 위에. 여기 한번 눌러볼래, 혀로? 이건 좀 딱딱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딱딱하다 그래서 세니천장이라고 하거든요. 뭐 경구개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세니천장에 딱 갖다 붙어. 혀를 차보면
근데 기역을 발음하잖아요. 그라고 해보면 요 혀뿌리가 그 센 입천장보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여긴 좀 부들부들하단 말이야. 이해되니? 여긴 좀 이게 좀 부들부들해요. 좀 말랑말랑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여린 입천장이다. 그래서 뭐 연구개라고도 하는데 기역을 발음해 보면 혀뿌리가 여기에 붙어요.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이렇게 돼. 되니? 그러니까 이게 혀라면 혀 앞부분은 내려가고 혀뿌리가 위로 올라가서 목구멍을 막아요. 그 모양을 본떠서 뭘 가지고 온 거야? 그렇지, 기역을 가지고 온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어금니 소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모양을 본뜬 거야. 이해되시니?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인데 이것도 이제 줌을 해보면 여기 이제 그 앞니 치아가 있고 이 뒤에가 이제 잇몸이거든요. 그 니를 해보면 너 해보세요. 니가 있으면 혀 끝이 여기 윗니몸에 갖다 붙거든요. 혀 끝이 니 붙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니은을 가지고 온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니은은 혀가 윗니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든 이제 글자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다음 미음인데요. 미음은 입의 모양, 입술 모양을 또 이제 본떠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좀 억지스럽긴 해요. 근데 입을 살짝 벌려보면 그 모양이 마치 요 미음과 닮아 있다라고 해서 미음은 입술 모양을 이제 본떠서 만든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옷. 마지막이죠. 죄송합니다. 시옷. 죄송해요. 이게 또 푸념하네 이거 봐. 15번째 하니까 지난번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14번째 할 때까지 너무 힘들거든요. 다시 텐션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볼게 얘들아. 심호흡 한번 하고 볼게요. 자, 시옷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앞니잖아요. 치아잖아요. 그죠? 고소 본뜬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의 모양이라고 해서 입소리라고 합니다. 되세요? 이거 치아 모양 본뜬 거예요. 그럼 잘 못 그리는데 오우씨 잘 그렸나? 뭐죠? 뭐게? 이 치아거든요? 이래요? 충치 시옷 가지고 온 거죠. 이해되죠? 이게 마지막이죠. 죄송합니다. 보시면 사람이 아 하고 벌리고 있으면 그 모양이 동그랗다. 목구멍의 모양을 가지고 온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 앞에 괄호를 뚫어놓은 게 뭐냐면 이게 자습서마다 이게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 자습서가 있고 아닌 데가 있어서 일단 가지고 와봤거든요. 보시면 우리가 이걸 기역은 어금니 소리라고 해서 아음이라고 하고요. 니은은 혀, 설음, 미음, 입술, 수능, 시옷, 치아, 치응, 후응, 목구멍, 이응.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설순치우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5개의 글자를 먼저 기본자로 세팅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엔 가획의 원리입니다. 말 그대로 획을 더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시면 기본자에 획을 더 추가해서 새롭게 9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기본자 같은 경우에는 5글자였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획을 추가해서 무려 9개나 만들어냈대. 이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보시면 두 번째가 중요해요. 획을 더할 때마다 있잖아. 소리의 세기가 더 커져요. 그래서 소리의 세기를 표현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획의 원리라는 건 획을 더했다는 뜻인데 획을 더할수록 소리의 세기가 더 커져. 이해되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가획의 원리의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요거는 이제 그 또 가획의 원리의 특성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본자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획을 추가한 거니까. 5개가 있어. 획을 추가해봅시다. 기억에 획 추가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보단 그보단 크가 더 소리가 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은보단 디귿이 더 센 거죠. 획을 추가했더니 디귿이 되죠. 뿔을 달아볼까요? 획, 비읍이 되죠. 디귿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봤니? 이거 우리가 여린 히읗이라 그래. 옛날에 히읗을 이렇게 썼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린 히읗. 되죠? 그 다음 기억은 이제 더 없고 디귿에 또 획을 추가해봐요. 디귿이 되고 비읍은요. 또 옆으로 획을 추가하면 피읍이 되는 거죠. 되니? 지읒은요. 지읒이 되고 드디어 획을 하나 더 넣으니까 우리가 아는 그 히읗의 모양이 됐네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자에서 가획조로 될수록 소리의 세기가 더 커졌다. 여기까지가 가획의 원리입니다. 되시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요 이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얘들아 요 이체자가 뭐냐면 얘들아
기본자에 획을 더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기본자에다가 획을 추가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가획자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획의 의미는 없는 예외적인 글자를 우리가 이체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기본자에다 획을 더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가획자라고 보진 않고 그냥 따로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만든 글자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체자라고 합니다. 해볼게요. 일단 가획자가 뭐가 있었냐고 보니까 기역에다 획을 추가해서 우리가 아까 기역에도 있고 기역, 디귿, 티읕, 피읕, 지읒, 지읒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요거 뭐라고 읽기로 했죠? 뭐라고 부르죠 이거? 그치, 여린이읒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봐,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체자에 따른 그 글자 수가 3개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이응이 있어. 되니? 그러니까 이응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이응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옛날 그 중세국어 때는 이응에다가 위에 이렇게 꼭지를 달고 있는 이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국어에는 쓰진 않고 옛날에만 쓰는 이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예디응이라고 합니다. 명칭도 알아야 돼, 얘들아. 여린이읒, 예디응.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받침에 오는 발음을, 그 받침에 오는 이응은 예디응을 썼거든요. 응 이런 거, 앙, 응 이렇게 받침에 오는 발음. 그 다음 리을이 있어요. 리을은 지금 현대국어에도 쓰죠. 우리가 이걸 뭐 반설음이라고도 하는데 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세모 모양처럼 생긴 게 있어. 세모 모양. 지금 위치를 이렇게 쓴 건 다 같은 발음 기관에서 발음이 나기 때문이야. 반침이라고 해서 세모 모양도 있었습니다. 반침이 얘들아 그 지금 Z 발음에 좀 가까웠다고 추정을 해요. Z 발음, Z 이런 발음 있죠. 그 얼룩말을 우리가 지브라 발음 무서워. 그러니까 지브라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Z 발음에 가까웠다. 되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쭉 보시면 얘들아 지금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자음이 몇 개가 있죠? 얘 안 쓰잖아, 그죠? 얘도 안 쓰네. 얘도 안 쓰네. 그죠? 요 세 개는 빼고, 요 세 개 빼고 나머지 자음은 현대국어까지 아직 통용되는 자음들.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 수를 보시면 기본자가 얘들아 아까 5개, 가획자 몇 개? 9개. 글자 수를 다 세보면 만든 자음자는 몇 개다? 총 어디였었지? 17개죠. 이해되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든 자음의 총 개수는 17개였습니다. 이체자까지 포함해서. 이해되시죠? 합용자는 보시면 이미 만들어진 글자 있죠. 여기까지 만든 거,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모아서 함께 쓰는 글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합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합용자는 얘들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2개가 있거든요. 연서가 있고 병서가 있어요. 연서가 뭐냐면 이시 봐봐. 이 좀 안 익숙하죠? 여기 미음이고 여기 이응이거든요. 비읍이고 이응이에요. 피읍이고 이응이에요. 이건 자음을 가로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나란히 썼죠. 그래서 우리가 연서를 세로 쓰기라고 해요. 그러니 이미 만들어진 글자 2개를 가지고 와서 세로로 그냥 붙인 거죠. 우리가 이걸 세로 쓰기라고 하고, 병서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익숙하죠. 쌍기역, 좀 약간 익숙하네. 여기 있었어. 쌍기긋, 쌍기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같은 자음을 이렇게 나란히 썼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로로 썼다 그래가지고 병서는 가로 쓰기라고 해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연서를 쓰지 않습니다만 가로 쓰기를 병서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3개도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병서는 가로쓰기, 연서는 세로쓰기. 이렇게 우리가 합용자라고 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간혹 물어봐요. 쌤, 그러면 합용자도 어쨌든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거는 왜 기본 글자 17자에 포함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거 되게 좀 좋은 질문이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봐봐.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에서 그냥 만든 거에 불과하죠.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있던 글자에서 그냥 추가해서 그냥 나란히 그냥 붙여 쓴 게 이제 전부다 보니까 따로 글자수에 넣지는 않습니다. 합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지? 이건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낸 거지만 이거는 있는 걸 그냥 붙여서 쓴 거잖아. 세로로 쓰든 가로로 쓰든 이렇게 나란히 쓴 거기 때문에, 합쳐 쓴 거기 때문에 따로 글자수에 넣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신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 자, 모음 갑시다. 모음도 똑같아요. 모음도 이제 상형의 원리를 본봤는데 우리가 일단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우리가 이걸 유교에서 이제 3제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요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마찬가지. 자음처럼 기본자 3개를 먼저 만들었어요. 표 보시면 이렇게 생겨 본 적 있어요? 양점이 아니고 요걸 이제 우리가 아래아라고 하거든요. 명칭도 알아야 된다 얘들아. 아래아라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탁 트인 곳에 가면, 우리가 지금의 이제 빌딩이 많고 막 건물이 많지만 옛날 사람들은 탁 트인 데 가보면 하늘이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 동그랗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모양을 이제 본떴다라고 해서 이걸 아래아라고 하고, 땅은 이렇게 평평하죠. 그래서 땅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게 으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봐봐. 하늘과 땅 사이에 딱 서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딱 서 있는, 올곧게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본뜬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요 세 개의 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합성의 원리라고 해서 봐봐. 모음의 기본 글자 있죠. 세 가지. 그 세 개를 결합해서 새로운 모음을 만들어요. 봐봐. 이 으와 이에 있죠. 이 기본자잖아요. 그죠? 으와 이에 아래아를 한 번씩 합해서 만들면 우리가 이걸 초출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 오. 그지? 하나, 아. 하나, 우. 하나, 이렇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으와 이에 기본자의 아래아를 한 번씩 합해 만든 거 우리가 초출자라고 합니다. 되십니까? 이건 좀 TMI인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와 아를요 우리가 양성 모음이라고요. 좀 불편한가? 좀 밝은 느낌을 주는 모음이라고 해서 양성 모음이라고 하고요. 오와 어는요 그와 반면에 좀 어두운 목소리, 그 어두운 소리라고 해서 음성 모음이라고 해요. 좀 밝은 느낌을 주고 좀 어두운 느낌을 줘요. 우리가 왜 화날 때 오, 와 이러잖아요. 그래서 밝은 느낌을 주고 야유할 때 어떻게 해요? 우 이렇게 하시죠. 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성, 음성이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모음 조화라고 해서 모음이 양성끼리 결합하고 음성은 음성끼리 결합하고 우리가 이걸 그 모음 조화라고 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알아두면 좋고. 근데 제가 개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땅을 기준으로 12시면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죠. 낮 시간. 그러니까 밝아요. 사람이 서 있는데 3시밖에 안 됐네? 아직 밝죠? 그러니까 밝은 거야. 양성. 6시면 해가 떨어져요. 그지? 6시, 9시 말할 것도 없이 밤이겠죠. 그러니까 어두워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양성, 이렇게 음성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출자는요 아까는 한 번이었잖아. 초출자가. 그죠? 그러니까 제출자는 두 번 앞에 만듭니다. 두 번 앞에 만들어 보면 요가 되고 야가 되고 유가 되고 여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8개 기본자 3개 합하면 몇 개예요? 11개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자음 몇 개? 17개, 모음 몇 개? 11개 총 합쳐서 새로 28글자를 만드신 거죠. 이해되니? 좋습니다. 그 다음 표기 방식인데 세 번째로 보시는 게 우리가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모아쓰기라고 합니다. 모아쓰기. 보세요.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가 각각 따로인 음소 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을 우리가 음소라고 하거든요. 자음 모음을. 그러니까 각각 따로인 음소 문자이지만 우리가 이걸 실제로 쓸 때는 음절 단위로 모아서 써요. 음절이 뭐냐면 얘들아 소리 단위야. 소리 단위.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봐. 우리가 강을 이렇게 쓰죠. 다시 쓰자. 우리가 강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지? 근데 한글이 창제됐을 당시에 고민이 있었겠죠. 이거를 뭐 이렇게 써야 되는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써야 되는지 혼동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이제 다 이게 하나하나씩 풀어쓴다 그래서 풀어쓰기라고 하는데 풀어쓰기로 하지 않고 우리 국어는 요 순서대로 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 그죠? 이거 제가 표준번호법 때 얘기했죠? 받침을 종성이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음소를 이렇게 음절 단위로 읽기 편하게 이렇게 모아서 쓰는 걸 모아쓰기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알파벳처럼 쫙 이렇게 풀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국어는 음소 문자지만 자음 모음이 이렇게 있지만 그거를 한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음절 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모아서 쓰는 걸 모아쓰기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모아쓰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봐봐. 모아쓰기는 단어나 문장의 뜻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문장을 더 읽기가 당연히 편하죠. 너 이게 읽기 편해. 이게 읽기 편해. 이건 한 번에 이해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서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읽기도 더 편하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국어는 모아쓰기를 했다. 그 다음 한글의 우수성. 다 왔다 이제 보시면 한글은요 다른 글자하고는 다르게요 좀 단순해요. 그지? 그게 좀 체계적이야. 봐봐. 한자가요, 뭐 대충 추정컨대 뭐 한 5만 자에서 한 8만 자 정도 되는데, 뭐 이체자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이제 그 일본어, 그 히라가나, 카타카나 92개인가? 뭐 하여간에 100자에 거의 육박해요. 그 다음, 알파벳 그 대문자, 소문자 합하면 이제 52자인데, 한글은 40자죠. 그치? 다른 문자들에 비해서 훨씬 적잖아요. 수가. 그래서 봐봐. 한글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더 많은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글자를 더 많이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개수는 작은데 더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 한글은 정말 위대한 글자네요.
이게 되죠. 약간 국뽕? 이런 느낌. 그다음 이번에 한글과 알파벳의 차이를 좀 볼 건데 봐봐. 한글은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지니고 있어. 근데 알파벳은요 한 글자가 되게 다양한 소리로 나. 이거 봐. 지금 예시 보면 여기 아잖아요. 이건 다 그냥 아밖에 소리가 안 나지 얘들아. 그치? 사과, 아기, 나이. 아라는 모음은 그 어떤 게 와도 다 그냥 아라는 발음만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이렇게 1대1로 대응하죠. 근데 이거 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여기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고 about 할 때는 이렇게 얘는 또 카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A인데 A라는 하나의 모음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이거 때에 따라서 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소리로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봐봐. 한글은 영어 알파벳보다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기 죄송해요 얘들아. 죄송합니다. 또 운율 형성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지, 그지? 왜냐면 1대1로 대응되니까. 1대1로 대응되지만 알파벳은 1대4로 대응되잖아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이 여러 가지로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기술 등에 아무래도 우리 한글이 더 우수하죠. 이해되시죠? 다시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소리값을 이렇게 1대1로 대응하지만 알파벳은 1대4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더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볼려나 모르겠다. 보시면 그 키보드인데요. 한글 자판과 로마자 자판의 차이 보시면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좀 비슷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자음자와 모음자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자 속도가 알파벳보다 빠르대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다 이제 자음이고 여기가 이제 모음이잖아요. 글자 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치?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옮길 필요 없이 따다닥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타자를 칠 수가 있겠죠. 근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보세요. 보일래나? 모음 자음 구별이 없잖아요. 그치? 우리는 이렇게 여긴 자음, 여긴 모음 이렇게 딱 구별해 놓고 이렇게 옮기지 않고 이렇게 이제 타자를 칠 수 있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음 모음 구별도 없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되다 보니까 한글은 더 알파벳보다 이렇게 정보 처리하는 속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자, 한글의 입력 방식과 중국어 한자의 입력 방식 차이 보시면, 자, 중국어는요, 로마자로 발음을 먼저 입력한 뒤에 원하는 한자어를 찾아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좀 걸리적거리죠. 얘가 이제 요걸 찾고 싶었나 봐요. 뭐 이렇게 이제 로마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소리로 발음이 이렇게 나나 봐요. 요렇게 시작한 인이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인을 찾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이 과정을 거치는 이렇게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수고로움이 있는데 한글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소리 나는 그냥 쭉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글은 변환 과정 없이 그대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에 비해서 입력 방식이 훨씬 더 쉽고 간편하고 속도도 더 빠르다. 그죠? 계속 얘기하는 게 앞에서 나와 있는 이 알파벳도 그렇고 지금 중국어도 그렇고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정보화 사회잖아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다른 문자들보다 한글이 조금 더 유리한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 창제 원리는 좀 빨리 끝나네 얘들아.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있지? 그 자음의 제자 원리, 그 다음에 모음의 제자 원리,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문법 파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되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하여간에 이번 추석 잘 보내시고 본 수업 때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강의 잘 들어. 알겠지? 안녕.